여러분 안녕, 유주쌤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의 업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종대왕까지 배웠고요. 오늘 배울 왕은 바로 세조입니다. 되게 유명한 짤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유명한 영화의 짤입니다. 이 영화는 세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세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은 바로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찬찬히 볼게요. 보면은 당시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에게는 여러 명의 엄청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였던 사람이 세종대왕을 이어서 문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종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2살이니까 엄청 만만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이 단종에게 삼촌들이 되게 많았겠죠. 되게 많은 삼촌 중에서도 둘째 삼촌인 수양대군은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다 처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고 어렸던 단종은 무서웠겠지.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서 단종은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주게 되고 단종은 강원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세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왕위를 차지한 세조는 과연 어떤 업적을 쌓았나라고 볼게요. 세조 역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체제를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을 해요. 경국대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운영을 할 때 대한민국에는 헌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면 조선의 법은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조 때부터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조는 조선만의 기준이 되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조 때 경국대전의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제를 정비하기 때문에 완성을 하는 국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완성을 하는 국왕은 성종이에요. 성종. 그래서 우리 경국대전의 내용은 성종 때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조의 업적 중에 또 중요한 업적 볼게요. 바로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선의 토지 제도는 배운 적이 있었어. 이성계가 만들었던 토지 제도 뭐였죠? 맞아요. 바로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가 있죠. 아, 근데 여기 공양왕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성계가 고려 말에 만들잖아. 고려 말에 허수아비로 세워놨던 공양왕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공양왕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여튼 이 과전법은 조선시대까지 끌고 와서 조선의 토지 제도가 되죠. 기억나죠? 여튼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만든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바로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 현직 관리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야. 현재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직 관리라고 하고요. 전직 관리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라는 일을 그만두고 퇴직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관리였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관리였던 사람에게도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과정법은 이렇게 현재 관리였던 사람과 그 전에 관리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토지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세조가 즉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한 5, 60년이 지나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그럼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취임을 했다가 퇴임을 했다가 취임을 했다가 퇴임을 했다가 했겠어. 60년이나 됐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전직 관리들한테 줬던 토지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환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어린애들이 이제 관리로 나와야 되는데 새롭게 관리로 등용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토지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요거를 바꾸게 됩니다. 과전법은 전직 관리들에게 줬던 토지까지 하려고 하니까 새롭게 올라오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토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직전법을 시행하겠다라고 시행을 합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직전법은 현재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겠다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야. 꽝꽝꽝. 그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오케이? 네. 이때 조선의 토지제도가 직전법으로 바뀐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세조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시행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성종 보도록 할게요. 성종. 성종은 이름에서부터 이룰성이 들어가는 왕이에요. 완성했다, 성공했다 할 때 그 성종이란 말이야. 조선의 국가 기틀을 거의 완성한 왕이 성종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지. 이게 다 성종이 했던 체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경국대전을 보도록 할게요. 이 성종 때 조선의 법전, 기본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거. 경국대전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따로 떼는 거예요. 경국대전은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다면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예, 이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큰 틀이 되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죠. 경국대전은 어느 왕 때 처음 시작했다고?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누가 완성을 했다고? 완성을 했으니까 성종, 성종 성종 때에 완성을 하고 이제 반포를 했다는 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 그리고 요 경국대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역사탐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역사탐구를 가지고 오는 거는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다. 그리고 경국대전은 중앙의 행정조직인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전으로 구성되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우리가 이제 곧 조선의 중앙 제도를 배울 텐데요. 조선의 중앙 행정 제도를 보면은 여기 6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요 6조가 보이나요? 이 6개의 부서가 조선의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뭐 보면 이조는 인사를 담당을 한다던가 호조는 경제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병조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의 통치 제도가 지금도 교육부, 국방부, 보건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이때도 이조, 호조, 예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무에 맞춰서 부서를 6개로 나눠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6개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도 몇 개로 나눠놔야겠어. 그래서 법전도 6개. 6개로 나누어서 편찬을 할 만큼 체계적으로 편찬을 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2번 보면 행정조직인 6조 체제에 맞춰서 몇 개로 구성했다고? 6전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중앙제도, 지방의 행정조직은 물론 조세제도, 토지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외교제도, 군사제도, 재판제도와 같은 나라의 전체에 어우르는 제도를 모두 다 여기에 쏟아 넣었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밑에 보면은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결혼에 대한 것도 정해놨고요. 또 밑에 보면 관리들은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한다. 관리들의 업무까지도 정해놨어. 그리고 심지어 여기 밑에 보면 임신을 하면 80일 휴가를 주고 남편에게도 15일 휴가를 준다. 이거 봐. 산후휴가까지도 정해놓을 만큼 조선에 있는 전체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인 풍습까지도 다
이 경국대전에 녹아냈다는 거. 그래서 3번 국가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4번 보면은 이 경국대전의 이 경국대전이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거. 중요한 법전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조선 전기에 국가 기틀을 만들었던 왕들을 배웠고요. 우리는 바로 조선의 통치체제 보도록 할게요. 짠! 선생님 등장. 조선의 통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치제도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중앙정치제도예요. 중앙정치제도는 여러분 교과서 155쪽에 보면은 요렇게 표로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의정부 6조입니다. 요게 기본,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행정 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정부 6조 체제라고 불러요.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이성육부 제도라고 불렀다면은 이제 조선시대에는 의정부 6조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먼저 의정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여러분 되게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 영의정 들라 하시오, 좌의정 들라 하시오, 이런 거 있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삼정승이 이 세 명이 조선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그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합의를 통해서 중요 정책을 결정을 하였고 그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통치 기구가 바로 의정부였던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 6조 보도록 할게요. 6조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부서였어요. 우리 아까 전에 경국대전 설명할 때 말했었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서들이에요. 통치 부서들이에요. 보면 우리 알고 있는 뭐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선시대에도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나라의 회계,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호조였고요. 나라의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병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담 업무를 6개로 부서로 나뉘어 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통치제도의 기본 틀은 의정부 6조 체제였다는 거.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조선에는 중요한 정치제도로 삼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삼사는 세 가지의 기구를 합쳐서 불렀던 게 삼사예요. 세 가지의 기구가 뭐냐면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우리는 한꺼번에 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명의 이 세 기구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3사, 세 개의 기구 뭐뭐 있었다고? 외워야 돼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우리는 3사라고 불렀다는 거. 너네 사극 보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막 맨날 뻑하면은 아니되옵니다 전하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국왕의 정책에 대해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3사예요. 3사. 3사에 누구 있었다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외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역할은 뭐냐면 먼저 사관원은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언. 왕 바로 옆에서 왕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정치가 아니되옵니다 전하 라고 하던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하 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왕의 정치에 대해서 조언,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를 하는 관청이 사관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헌부. 사헌부는 관리의 사헌부는 관리의 잘잘못을 감찰하는 곳이 바로 사헌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그런 부정부패를 했던 종목들을 짜라락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얘네를 처벌하는 게 사헌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홍문관. 홍문관은 왕의 정치에
자문을 해주는 게 홍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이 괜찮을지 나쁠지 자기도 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홍문관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홍문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왕의 정치에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말했던 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요 셋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삼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왕이 하려고 하는 정치에 딴지를 거는 애들이 늘 이 삼사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삼사의 역할, 기능으로는 화살표, 국왕과 관리를 견제하는 기관이 됐다는 거. 왕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 3사에서 막았고요. 관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이 3사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3사가 국왕과 관리를 견제하는 기관이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요 3사가 국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걸 견제하는 기구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선에는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조선에는 왕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그 기구가 바로 승정원과 의금부예요. 이렇게 조선은 왕과 신하들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3사라는 기구를 뒀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의금부와 승정원이라는 기구를 둬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의금부랑 승정원 한번 볼게요. 승정원은 쉽게 말해서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우리 지금도 뭐 회장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회장님 옆에 따라다니는 비서들 있잖아. 이 비서들이 그 회장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된단 말이에요. 회장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가장 측근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비서란 말이야. 이 승정원이 조선시대의 비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왕의 명령을 다른 신하들한테 전달해줬던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승정원 있었고요. 그 다음 의금부 볼게요. 의금부. 의금부는 여러분 사극 보면 많이 나오죠.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가 있으면 이 의금부로 압송 데리고 와가지고 주리를 틀어버리는 거야. 나라의 큰 범죄를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왕의 권력에 대들려는 애들이 있으면은 다 의금부에서 주리를 틀어버리는 거지. 당연히 의금부는 누구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기구인 거야? 왕의 권력을 강화해주는 기구인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해주는 기구와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 남아있는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했어. 남아있는 거는 춘추관이랑 한성부 요거 남아있죠. 보면은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했던 관청이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덕분에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과 경기 지역 당시에 그 조선의 서울, 조선의 수도권의 행정을 담당했던 부서가 한성부라는 부서였어요. 이렇게 하면 중앙정치제도가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 보도록 할게요. 지방행정제도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비교하면서 보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난 그렇더라고. 두 개의 지도 중에 뭐가 고려시대 지도고 뭐가 조선시대 지도일까요? 맞아요. 요게 고려시대고 요게 조선시대예요. 큰 차이점이 있어. 바로 전국을 구분해 놓은 게 달라요. 보면 우리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봤죠. 고려시대는 북계와 동계, 양계가 있고요. 양계. 그 다음에 여기 도가 몇 개야? 5개였어. 그래서 고려시대는 5도 양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얘들아 북계랑 동계가 있어 없어? 없어. 계라는 지역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은 전국을 다 뭘로 바꿔버린 거야? 도로 바꿔버린 거야. 근데 이 도가 몇 개야? 빨리 살려봐. 몇 개야? 8개예요.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면 조선시대는 전국을 이제 몇 도로 나누었다고? 8도로 나누었다는 거. 8도 비빔면
그거예요. 네,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는 거.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8도에 모두 다 관찰사라는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야? 이재명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를 조선시대에는 관찰사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해서 그 도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모든 고을에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했다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면 고려시대에는 아니었거든. 고려시대 때는 얘들아, 지방관을 파견했던 지역도 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던 지역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방관을 파견했던 현은 주현이라고 불렀었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이 주현에 속해 있던 현을 뭐라고 불렀죠?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고려시대는 모든 마을,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할 그 여력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을 파견한 마을도 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던 마을도 있었어요. 근데 고려보다 조선이 훨씬 더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이제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관 수령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너네 이제 TV에서 많이 보면 사또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뭐냐? 기억 안 나. 춘향전 뭐 이런 데 보면 사또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여기 이게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수령인 거예요. 당시에 중앙에서 그 마을로 파견한 관리를 수령이라고 했고 이 수령은 모든 고을에 파견이 됐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향리 볼게요. 향리는 아까 전에 여기 요 수령 옆에 있는 사람들, 예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향리예요. 이 사람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는 아니고요. 그 지방 출신이에요. 그 지방 출신이어서 지방의 사정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지방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 관청에 향리로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의 하급 관리로 수령이 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 그 사람이 향리라는 거. 그리고 또 이때 그 지방의 향리는 총 6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6개. 아까 우리 6개 어디서 들어봤었지? 그지? 맞아. 의정부 6조 체제 할 때 들어봤잖아요. 중앙의 통치 제도가 6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지방의 통치 제도 역시 6개의 통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공방, 형방 이렇게 6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근데 대신에 중앙이 6조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지방은 중앙이랑 다른 이름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육방이라는 부서, 6개의 부서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 오케이. 네 번째, 유향소 보도록 할게요. 유향소도 조선시대에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유향소는 쉽게 말해서 그 마을, 그 고을의 양반들이 만든 자치 조직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 같은 거예요. 봐봐 얘들아. 수령은 그 마을에 수령은 그 중앙에서 그 마을에 파견한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을 출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양시 출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은 서울 출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저 밑에 대구 출신 사람일 수도 있고 부산의 출신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양시의 사정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반들끼리 모여서 유향소라는 조직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수령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자. 우리 고을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수령에게 우리 지방의 의견을 제시를 하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유향소라는 거예요. 그 마을 출신 양반들의 자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 수령은 그 마을에 파견되는 관리고 그 위에 팔도 도마다 파견됐던 도지사는 뭐라고 불렀었어 얘들아?
관찰사라고 불렀고요. 이 수령 위에 관찰사가 있는 거야. 그 도에. 그다음 그 도 안에 들어가면은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을에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뭐라고 불렀다고? 수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수령은 지방 관리니까 이 수령의 말을 따라서 행정을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할 사람으로 향리라는 그 지방 출신의 하급 관리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일을 지시하면 이 향리가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을의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을의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형성을 합니다. 그 조직이 뭐라고? 유향소라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의 사정을 모르는 수령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령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을 사람들 상대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감찰을 하거나 질타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군사제도 볼게요. 군사제도는 군대죠, 군대. 일단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요. 중앙군은 한양을 힘들다. 수도 한양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지키는 군대를 중앙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지방을 지키는 곳을 지방군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양을 비롯한 수도권은 5개의 부대가 방어를 담당을 했고요. 그 5개의 부대를 우리는 통틀어서 5위라고 부릅니다. 5위. 그 다음 지방군 볼게요. 지방군에는 지방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었어요. 육군은 뭐겠어? 보면 병령이라는 것이 각 지방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치면 육군이 각각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라는 것도 설치가 됐었는데 수영은 지금으로 치면 해군인 거예요. 각 지방에 수영이라는 해군도 설치가 됐었다는 거. 그리고 그 병령, 그 지역의 육군 군대 총지휘관은 병마절도사라고 불렀고 수영, 해군의 총지휘관은 수군절도사라고 불렀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아니야. 그 다음 군사제도 보면은 요거 뭔지 아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봉수제도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핸드폰,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기 저 부산에서 만약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한양, 수도 서울 한양에 있는 왕한테 이걸 어떻게 보고하냐 이거야. 전화도 못하고 카톡도 못해. 그렇다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국가의 위급 상황을 어떻게 알리면 좋지? 라고 하다가 이제 만든 게 봉수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듯이 여기 높은 산 위에서 연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가 그 다음 지역의 산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의 산에서도 똑같이 연기를 피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들이 전해져 가면서 수도 서울까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기가 5개 피어올랐다라고 하면은 일본 애들이 완전 전쟁에 쳐들어왔다. 완전 초위급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봉수의 개수를 보고 나라의 위급 정도를 전달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봉수제도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군사제도가 끝입니다. 다음 교육제도 볼게요. 교육제도는 공부하는 거.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보면은 당연히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소양을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로 쓰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조선의 교육제도의 특성으로는 천민, 노비가 아니면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다는 거. 일반 농민의 자식, 백성의 자식들 모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교육엔 단계가 있어. 우리도 왜 지금 보면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이렇게 초중고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교육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서당,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은 당시에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가르쳤고 이 기간을 우리는 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당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중고등학교의 단계가 바로 사부학단과 향교입니다. 보면 내가
내가 서당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중고등학교를 가야 돼. 근데 요때 나뉘는 게 여러분 이 나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방 사람이냐에 따라서 입학을 하는 중고등학교의 종류가 달랐을 뿐이야. 이름이 달랐을 뿐이야. 먼저 수도권에는 중고등학교가 총 4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사부학당이 있었고 수도권, 한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서당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 4개의 사부학당 중에 골라서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다. 내가 뭐 저기 부산이나 저기 대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공부하러 서울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사부학당을 다니지 않았고요. 지방에는 각각 그 지방에 향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향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사부학당이나 향교도 졸업을 했어. 그럼 어디를 가야겠어? 대학교를 가야죠, 대학교. 조선시대의 대학교는 네, 유명하죠. 바로 성균관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급인 거예요. 이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균관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치고 이제 나라의 관리로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듯이 조선시대에도 서당, 사부학당과 향교, 그리고 성균관까지 졸업하는 교육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요거 잠깐 교과서 역사탐구 보면 당시 조선시대의 기술학에 대한 공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과처럼 사서오경을 읽고 역사책을 공부하고 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천문학, 의학, 법학, 그림 이런 전문적인 학문을 지금으로 치면 전문직이지 전문 학문을 공부하는 거를 우리는 기술학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고려는 글을 읽는 공부가 아니라 이런 의학 같은 것들은 천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에 따로 과목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 이 과목이 없으면 내가 향교를 들어가고 성균관을 들어가도 의학을 공부할 수 없어. 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냐? 해당 관청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당시 조선시대에도 외국어 교육을 했는데요. 이때 외국어 역시 천대받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성균관에 들어가도 외국어를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외국어 통역하는 통역관청인 사역원이라고 있어요. 이 전문 관청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해당 관청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되게 의사, 통역관, 그리고 뭐 유명한 미술가, 그리고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러면 엄청 전문직이잖아. 사사사, 의사, 판사, 변호사 무조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은 굉장히 천시를 받는, 홀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글을 읽고 글을 공부하고 문관이 되어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의사 같은 직업은 양반들이 하지 않았어요. 양반들이 하지 않고 중인이라는 중간의 신분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양반보다는 낮아. 근데 일반 농민이나 평민이나 상민보다는 높은 거야. 그래서 양반과 일반 백성, 일반 평민 사이에 있다.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이런 의학이나 법학 같은 것을 공부하고 의사나 뭐 법사나 판사나 뭐 통역사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인의 자식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서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그 사역원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역관이야. 그러면은 아빠가 일하러 가는 사역원이라는 관청에 가서 나도 같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아빠처럼 통역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교육제도가 끝입니다. 마지막 과거제도 마지막이에요. 과거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시대도 과거제도 있었죠. 시험을 쳐서 자신의 능력껏 관리가 되는 것을 과거제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 먼저 볼게요. 특징을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천민을 제외하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는 거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능력만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고 천민이 아니면 노비가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제도 말고 우리 관리가 되는 방법이 고려에 또 뭐가 있었지? 음서제도가 있었지.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긴 있어요. 대신에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려는 음서제도를 할 때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관리만 되면은 내가 다 그 백을 받아서 관리가 될 수 있었어. 대신 조선은 이것을 줄입니다. 줄여서 5품은 너무 많아. 5품 말고 2품 이상의 관리들만 이 아빠 백을 쓸 수 있게 해 라고 해서 2품 이상의 관리 자손으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뭐 우리 아빠가 2품이야. 그래서 겨우 과거 시험 안 치고 관리가 됐네.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가 됐어. 근데 음서로 해서 관리가 되면은 조선시대에서는 절대로 높은 관직까지 승진을 할 수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음소로 아빠 백으로 들어오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승진을 하고 싶으면 다시 과거 시험을 쳐서 너의 능력을 입증해 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했다는 거. 오케이? 네. 그 다음 진짜 마지막이야.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종류 볼게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는 크게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문과, 묵과, 잡과. 문과는 당연히 문관을 선발하는 것이 문과입니다. 문관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관리가 돼서 정책을 만들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사람들이 다 문관인 거예요. 주로 양반들이 응시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과와 소과로 나뉘었다는 거. 중요시 문관을 선발하는 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높은 관리로 갈 수는 없었고요. 총 2번의 시험을 쳐야 됐어요. 여기 보면은 문관이 되는 방법에는 대과와 소과가 있는데 소과가 더 낮은 등급이겠지. 소과를 통과하면은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승진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대과를 한 번 더 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과를 통과하면은 이제 내가 쭉 승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관이 되고 싶으면 이제 문과를 응시를 해야 했다는 거. 그 다음은 무과입니다.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는 것이 무과예요. 무관은 여러분 아는 거야. 무신 있잖아. 무신 얘들아. 그 무술하는 신하들. 그 사람들을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시대는 무술하는 신하들, 무신들을 과거제도로 뽑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요때 이 무과는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 때 무신들이 무시를 당했던 이유가 니들은 과거 시험 제대로 보고 올라온 애들 아니잖아 라고 해서 무시를 당했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무관을 뽑기 위해서 무과라는 과거 시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과는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잡과. 잡과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의사, 판사, 그 다음에 통역관 이런 전문직, 기술관, 그 당시에는 기술관이라고 했어요. 기술관들을 선발했던 과거 시험을 잡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잡지식이다라고 해서 잡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전문직은 주로 누가 배웠다고 했지? 중인들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잡과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다는 거. 이렇게 문관을 뽑는 시험은 문과가 있었고요. 무관을 뽑는 시험은 무과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시험은 잡과라는 게 있었다는 거. 끝!